안녕하세요. 저는 7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젊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참 빠르게 흐르는 것 같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살면서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참 안 좋은 일을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하늘이 하는 일은 모두 이유가 있다지만 가끔씩은 왜 저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가 안 되고 원망도 많이 했었어요. 그러나 나이를 먹게 되고 하늘이 하는 일은 제가 쉽게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더군요. 그래서 요즘은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살면서 이런저런 일을 겪을 수 있는 게 인생이구나 하면서 웃으며 넘기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두고 있어요. 지금은 아이들이 잘 자라죠. 각자 사회생활을 하고 있지만 어릴 때만 해도 좁은 방에서 참 힘들게 살아야 했죠. 사실 저는 아이들이 5살, 4살이던 때에 전 남편과 이혼을 했어요. 그 이유는 전 남편이 놀이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결혼 전에는 참 착하고 착실한 사람이었는데 운영하던 공장이 부도가 나게 되어 폭삭 주저앉게 되면서 180도로 돌변하게 되었어요. 처음에 들켰을 때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장난삼아 손을 댔다면서 변명을 했었죠. 정말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전 남편도 공장이 망하고 참 힘들었겠구나 싶어 다시는 놀이를 하지 않기로 약속을 하면서 믿고 지나갔어요. 그러나 몇 년이 지나도 전 남편은 놀이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싸우기도 참 많이 싸웠죠. 당신 제정신이야? 다시는 놀이하지 않기로 했잖아. 약속한 지 며칠이나 지났다고 또 놀이에 손을 대. 정말 애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내가 뭐 죽을 죄진 것도 아니잖아. 당신은 내 인생에 관심 말고 애들 육아나 열심히 해. 전 남편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막무가내로 나왔어요. 처음에는 사과라도 하고 넘어가려 하더니 나중에는 오히려 큰 소리만 뻥뻥 치고 집을 나가버리더군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도 집에 어린 아이들이 있으니 최대한 전 남편의 못된 버릇을 고쳐보려고 했었어요. 그러나 몇 년째 계속 같은 일이 반복되었고 결국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싸우고 며칠 만에 들어온 전 남편에게 미리 준비해 놓은 서류를 내밀면서 이혼 통보를 하게 되었어요. 오늘도 밖에서 놀이하고 들어온 거지? 내가 뭐하고 돌아다니든지 네가 무슨 상관이야? 나는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우리 이혼하자. 애들은 내가 키울 테니까 서류에 사인만 해. 저는 당연히 한바탕 난리가 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상외로 전 남편은 마음대로 하라면서 순순히 이혼 서류에 사인을 하더군요. 대신 본인도 돈 한 푼 없는 몸이니 재산 분할이나 양육비는 기대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저는 받을 생각도 없었어요. 애초에 저희는 월세집에 살고 있을 정도로 재산이 많지 않은 상황이었고 매달 생활비도 모자라서 여기저기 손을 벌린 적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혼을 하면서 받을 게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이혼 절차가 마무리된 후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 단칸방에 살면서 생선가게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았어요. 물론 이혼 후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죠. 생선가게가 새벽같이 나가서 저녁 10시가 넘어야 퇴근을 할 수 있었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니 먹고 사는 게 바빠 아이들 신경을 제대로 써주지 못했어요. 그래도 저는 아예 인복이 없는 것은 아닌 건지 착한 집주인분을 만나게 되었죠. 집주인분은 저희 가족의 사정을 알게 된 후부터 이것저것 많이 도와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이 시간에 저희 집에는 무슨 일이세요? 고구마를 좀 삶았는데 간식으로 먹어보라고 가져왔어요. 감사합니다. 마침 저희 아이들이 배가 고프다고 해서 간식거리를 찾아보고 있었는데. 저 혹시 일 나가 있을 동안 아이들 맡길 곳 찾고 있어요? 내가 일부러 들으려고 한 건 아니고
아이, 우연히 마당에 나갔다가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네, 주변에 아는 사람도 없고 해서 고민 중이었어요. 괜찮다면 아이들은 내가 맡아줄게요. 어차피 윗집이니까 왔다 갔다 하기에도 좋고, 아이, 나도 혼자 지내기 적적해서. 아이고, 그래 주시면 저야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힘들지 않으시겠어요? 아이가 둘인데. 괜찮아요. 보니까 애들이 얌전하고 애교도 많던데 그냥 할머니 집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해요. 사실 저는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어서 막막했었죠. 그런데 우연히 집주인분께서 제가 친정언니와 전화하는 소리를 듣고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어주셨어요. 덕분에 저는 걱정 없이 일을 나갈 수 있었죠. 그러나 저는 엄마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다 보니 항상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 아이들은 충분히 삐뚤어질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큰 불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올바르게 잘 자라주었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 저희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 사회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저희 둘째 딸은 결혼을 하여 영국에서 살고 있죠. 대학교 다닐 시절에 학교에서 지원금을 받아 유학을 떠나게 되었다가 그 나라에서 회사 다니고 있던 사위를 만나게 되었고 고민 끝에 그곳에서 아예 자리를 잡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멀리 살고 있으니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타지에서 제 짝 만나 결혼도 하고 일도 하면서 행복하게 잘 사는 걸 보니 안심이 되더군요. 그리고 저희 첫째 아들은 현재 친한 대학교 선배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부사장으로 있어요. 회사 초창기에는 장사가 잘 안 되는지 월급다운 월급 한 번 제대로 못 받아서 걱정이 많았죠. 누구에게나 꽃피는 시절은 찾아온다고 하잖아요. 매일 밤낮 없이 일을 하더니 어느 순간부터 판매 제품이 인기를 끌게 되었고 회사의 몸집이 커지게 되면서 꽤 많은 월급을 받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희 아들은 4년 정도 일에만 매달리며 살다가 지금의 며느리를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김지영이라고 합니다. 아, 네, 반가워요.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이 카페 하고 있다고 하던데 어디서 해요? 아, 저는 오빠 회사 주변에서 하고 있어요. 아이, 그래요? 그럼 우리 아들도 카페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장사는 잘 되는 편이고요. 아직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손님들은 꾸준히 찾아오는 편이에요. 오빠는 친구 소개를 받아 알게 되었고 연애하면서 카페 자리 알아보다가 회사 주변에 차리게 되었어요. 며느리는 어른에 대한 예의도 지킬 줄 알고 말도 참 예쁘게 하는 편이었어요. 게다가 참하고 순해서 저희 아들이랑 잘 어울릴 것 같았죠. 사실 저는 아이들에게 해준 게 많지 않아서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마음 한켠에 미안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좋다면 누구를 데려와도 반대할 생각이 없었죠. 그래서 저희 아들도 딱히 반대를 하지 않고 곧장 결혼을 시켰어요. 그래도 다행히 며느리가 세심한 편이라 아들과 저를 잘 챙겨주고 예쁜 짓을 많이 해서 크게 걱정이 없었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희 며느리는 할머니 손에 자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가정교육을 잘 받은 게 딱 느껴졌어요. 일단 안부 전화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거의 매일 하는 편이었고 명절이며 김장철이 다가오면 제가 신경 쓰지 않아도 알아서 챙겼죠. 게다가 저도 세월을 이길 수는 없으니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며느리가 집으로 내려와 제 옆에 꼭 붙어 간병을 해주었어요. 그냥 뜨끈한 바닥에 몸지지면 괜찮다니까. 아이, 뭘 또 여기까지 내려왔어. 어머니 편찮으시다는데 제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일단 저랑 병원부터 가요. 병원은 무슨, 나 괜찮으니까 얼른 가서 카페 일이나 봐. 집안에 어른이 편찮으신데 며느리가 되어서 제가 어떻게 무시할 수 있겠어요. 얼른 저랑 병원 갔다 와요. 며느리는 제가 오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도 꼭 찾아와서 죽도 끓여주고 병원까지 데리고 가서 링거까지 맞춰주었죠. 저는 지극정성으로 챙겨주는 모습을 보면서
며느리 하나는 정말 잘 들였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며느리에게 잘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집에 좋은 선물이 들어오면 항상 먼저 챙겨줬고, 아들네가 집에 올 때마다 며느리가 좋아하는 음식도 같이 만들어 상을 차려주었죠. 그랬더니 며느리는 본인까지 챙겨주어서 너무 감사하다며 아이처럼 좋아하더군요. 사실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고 혼자 아이들을 키우면서 행복을 전혀 느끼지 못했어요. 그저 먹고 사는 게 바빠서 행복 따위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자식들이 좋은 짝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고 안정감을 찾아 잘 사는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행복함이 느껴졌어요. 그 덕분인지 아들네가 집에 찾아오면 웃음꽃이 끊이질 않았어요. 이제야 사람 냄새 나는 집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죠. 그런데 너무 행복하면 불행도 빨리 찾아온다는 말이 맞나 봐요. 첫째 아들이 결혼한 지 약 5년이 흘렀을 때였어요. 어느 날 저는 며느리에게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어요. 항상 시간이 남을 때마다 안부 전화를 해왔기에 그날도 별 생각 없이 전화를 받았죠. 그런데 저는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어머니, 이 일을 어떻게 해요? 재혁 씨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아유, 우리 재혁이가 세상을 왜 떠나? 말도 안 돼. 네가 뭘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너 사람 목숨 가지고 장난치는 거 아니다. 정말이에요. 재혁 씨가 요즘 살 뺀다고 혼자 등산을 다녔는데 갑자기 비가 와서 미끄러져 굴렀나 봐요. 주변에서 사고를 목격한 사람들이 신고를 해줬는데 여기저기 부딪혀서 그런지 살릴 수가 없었대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평소에 산 타는 거 징그럽게 싫어하던 애가 무슨 등산을 갔다고 그래. 거짓말이지? 아니라고 얘기해라 빨리. 어머니, 정말이에요. 저도 사고 이후에 소식 듣고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의사가 이미 사망했다고 하더라고요. 재혁 씨 세상을 떠난 게 맞아요. 장례식 차렸으니까 빨리 오세요.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어서 며느리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며 화를 냈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저의 말에 대성통곡을 했죠. 그러면서 장례가 차려졌으니 빨리 오시라고 재촉을 했어요. 저는 며느리와의 전화를 끊고 나서 곧장 택시를 잡아 타고 장작 3시간을 달려 눈물이 범벅이 된 채로 병원 내에 있는 장례식장에 달려가게 되었죠. 정말 무슨 정신으로 거기까지 갔는지 모르겠더군요. 며느리에게 아들이 이미 세상을 떠나노라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가는 내내 울며불며 모든 신에게 제발 목숨만 살려달라면서 빌고 또 빌었어요. 그러나 하늘이 무심하게도 장례식장에 도착해보니 아들은 이미 세상을 떠난 게 맞았죠. 저는 영정사진을 보자마자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되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며느리는 다급하게 제 앞에 다가와 눈물을 왈칵 쏟아내더군요. 어머니, 이 일을 어쩜 좋아요? 제가 아침에 재혁 씨 나갈 때 날씨 안 좋으니 가지 말라고 말렸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해요. 아이고 재혁아, 이게 무슨 일이냐? 엄마보다 자식이 먼저 떠나는 게 어디 있어? 앞으로 혼자 남은 지영이는 어쩌라고? 어머니, 이러다 쓰러지세요. 제발 진정하세요. 지영아, 재혁이가 세상을 떠난 게 확실하냐? 마지막 모습 네가 지켜본 거야? 다른 사람이랑 착각했을 수도 있잖아. 네, 제가 신원 확인했어요. 어머니께서도 보셨어야 했는데 재혁 씨가 낙상사고를 당한 거라 여기저기 부딪혀 상태가 좋지 않아서 충격받고 쓰러지실까봐 그냥 바로 장례식장 차렸어요. 저는 결국 며느리랑 부둥켜 안고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허망하게 아들을 떠나보낸 게 믿겨지지 않고 너무 슬펐지만 바꿀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며느리도 갑작스러운 일에 많이 힘들 텐데
제가 신경 쓸 것이 없이 알아서 딸 부부에게 미리 연락을 해놓고 친척들이며 지인들에게 부고 소식을 알려놓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제 지인들에게만 따로 연락해서 아들의 부고 소식을 알리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는 3일 내내 장례식장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조문객들이 맞이했어요. 그런데 둘째 날부터는 모르는 사람이 장례식장에 찾아와 저희 아들 영정사진을 힐끔거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죠. 처음에는 저랑 눈이 마주친 후 도망치듯 가길래 잘못 찾아온 사람인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사람은 저희 아들을 보내는 마지막 날까지 찾아와서 멀리서 지켜보더군요. 안에 들어와서 인사를 할 생각도 안 하고 자꾸 저희 쪽을 흘끔거리기만 하니까 점점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 앞으로 다가가 누군지 물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눈만 마주치면 어딘가로 자꾸 숨었죠. 결국 저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내지 못한 채 전 남편의 권유로 아들 장례식을 마친 후 가족 납골당에 화장을 해서 안치하게 되었어요. 이후 딸은 비행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다급히 서울에 먼저 올라갔고 며느리는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죠. 그런데 며느리 차에 타자마자 품에 안고 있던 영정사진을 보니 참고 있던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아무래도 장례식장에서는 조문객들이 많이 있으니 주저앉아 눈물을 흘릴 새가 없었고 납골당에서는 영국으로 돌아가는 딸에게 슬퍼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될 것 같아 계속 눈물을 참았거든요. 하지만 며느리는 붙어있던 시간이 많아서 그런지 편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영정사진을 보는데 아들이 세상을 떠났다는 게 실감이 났고 눈물이 끝없이 흘러내리더군요. 그래서 창피한 줄도 모르고 운전하는 며느리 옆에서 아들 영정사진을 끌어안은 채 한참 동안 꺼이꺼이 울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며느리는 본인 차에서 우는 제가 거슬리고 싫었나 봐요. 순식간에 태도가 180도로 돌변하기 시작했죠. 그때 한창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며느리는 울고 있는 저에게 정색을 하면서 화를 내더군요. 아, 진짜 시끄러워 죽겠네. 옆에서 자꾸 훌쩍거리면 운전하는 사람이 내비게이션 소리는 어떻게 들으라고요? 계속 운전 방해할 거면 당장 내려요. 미안하다. 조용히 할게. 저는 며느리의 큰 소리에 깜짝 놀라서 알겠다며 조용히 하겠다고 했죠. 그리고는 운전 방해가 되지 않도록 창문에 기대어 조용히 눈물을 훔치기 시작했어요. 저는 처음 보는 며느리의 모습에 적잖이 당황스러웠죠. 하지만 며느리도 아들을 보내면서 며칠 밤을 지새워야 했고 마음이 복잡해 자신도 모르게 이런 행동을 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화가 나기보다는 최대한 며느리의 눈에 거슬리지 않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창문에 기대어 소리 없이 눈물을 훔치는 모습도 보기 싫었나 봐요. 아, 창문에 기대면 옆이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기분 나쁘게 왜 소리 없이 울어? 진짜 짜증나 죽겠네. 알았어, 지영아. 운전 중에 흥분하면 안 돼. 내가 안 울고 조용히 갈 테니까 그만하자. 저는 제 옆에 며느리가 다른 사람이 앉아있는 줄 알았어요. 5년 동안 봐오면서 화를 내는 모습을 처음 봤거든요. 게다가 아들을 잃은 슬픔에 우는 건데 다짜고짜 흥분하며 큰 소리를 내니까 황당했죠. 그러나 운전 중에 화를 내고 흥분을 하면 혹여라도 사고가 날 것 같아서 최대한 달래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화가 풀리지 않았는지 갑자기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우더군요. 그리고는 제가 앉아있는 쪽으로 다가와 문을 열더니 당장 내리라면서 저를 막 끌어내렸어요. 아유, 지영아, 다른 것도 아니고 고속도로에서 이러면 어떡해. 여기서는 집에 갈 수가 없으니 그냥 가까운 버스 정류장까지만 데려다주면 내가 알아서 갈게. 이렇게 부탁해, 응? 몇 번이고 경고했는데 들어 처먹지 않으니까 이러는 거 아니야.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내 차에서 내려요.
지영아, 여기서 내리면 걸어갈 수도 없다는 거 잘 알잖아.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게 싫으면 고속도로만 빠져나가서 아무 곳에나 내려 죽어라. 그때까지는 내가 쥐 죽은 듯이 있을게. 저는 며느리의 막무가내 행동에 다급히 고속도로만 빠져나가서 내려달라고 애절하게 부탁했어요. 그러나 며느리는 들은 채도 하지 않았죠. 시끄럽다며 윽박을 지르더니 힘을 사용해 억지로 저를 끌어내렸어요. 그리고는 제 짐을 대충 던져놓고 출발해버렸죠. 그렇게 저는 아들의 영정사진을 꼭 껴안고 내팽개쳐진 제 가방을 손에 들었어요. 그리고는 집에 어떻게 가야 하나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죠. 일단 고속도로는 어떻게든 빠져나가야 집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급한 대로 택시를 불러보려고 시도를 해보았어요. 그러나 휴게소도 아니고 고속도로 갓길에 서 있다고 하니까 승객을 찾기 힘들 뿐만 아니라 속도가 빨라서 차를 세우기도 쉽지 않다며 다들 거절을 하더라고요. 저는 방법이 없으니 택시 회사에 제발 한 번만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나 야속하게도 택시 회사는 고속도로에서 승객을 태울 기사님이 어디 있겠냐며 가족이나 지인을 부르라고 하곤 전화를 먼저 끊어버렸죠. 그렇게 유일한 희망이 사라지게 되자 밀려오는 막막함에 눈물이 엄청 쏟아졌어요. 고속도로 한복판에 데리러 오라고 할 수 있는 가족이나 지인들이 없으니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저 고속도로 갓길에서 처량하게 눈물을 흘리며 그 자리에서 발만 동동거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누가 제 뒤로 다가와 어깨를 툭툭 치는 거예요. 저는 비키라는 이야기인가 싶어 죄송하다고 하며 앞으로 걸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큰 소리로 저를 불러세우더군요. 저기요. 걸어가시라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할 말이 있어서 온 거니까 멈추세요. 네? 저한테 하실 말이 있다고요? 저는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서 눈물 범벅이 된 채로 뒤를 돌아 그 남자 얼굴을 보았죠. 그런데 그 사람은 장례식장에서 봤던 노신사였어요. 그 노신사는 날씨도 춥고 고속도로에 이렇게 서 있으면 위험하니까 일단 타라면서 본인 차로 안내를 하더군요. 저는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어차피 집에 갈 방법도 없고 택시도 안 온다는데 어떻게든 되겠지 싶어서 일단 차에 타게 되었어요. 그러자 노신사는 휴지를 건네주면서 일단 눈물부터 닦고 진정한 후에 이야기를 하자고 했어요. 저는 그 휴지를 받아 급하게 눈물 범벅인 얼굴을 닦았죠. 그렇게 약 몇 분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 제가 조금 진정이 된 듯 보이니까 노신사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하더라고요. 저 기억하시나요? 장례식장에서 도망갔던 사람인데. 예, 기억나요. 자꾸 장례식장 안에 힐끔거리길래 다가가서 누구신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냥 도망가시더라고요. 대체 누구신데 제 뒤를 졸졸 쫓아다니세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당신 아들 사고사가 아닙니다. 그걸 알려드리려고 장례식에 찾아갔어요. 네? 그게 무슨... 사고사가 아니면 누가 해코지라도 했다는 말인가요? 네, 믿기지 않겠지만 그쪽 며느리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저는 노신사의 말에 너무 황당해서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냐고 화를 냈죠. 저희 며느리는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제대로 알고 말씀을 하시라면서 큰 소리를 냈어요. 그러자 노신사는 한숨을 푹 쉬더니 자세히 이야기해 줄 테니까 일단 진정부터 하라면서 저를 달랬죠.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며느리를 굳게 믿었어요. 그쪽이 무슨 근거로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 며느리 가족한테 그런 못된 짓 할 사람 아닙니다. 뭔가 잘못하신 걸 거예요. 가족한테 못된 짓 할 사람이 아니라고요? 지금 아주머니도 고속도로 갓길에 버리고 갔잖아요. 이게 사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느 누가 가족을 이렇게 위험한 곳에 그것도 아무렇지 않게 두고 갈 수 있나요? 그건 아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둘 다 예민해지다 보니 그렇게 된 거예요. 아유, 원래는 착한 애라고요. 제가 김지영의 실체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애의 작은아버지 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며느리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할머니 손에 자랐다고 했어요. 친척도 없어서 할머니가 남아있는 유일한 가족이라 했다고요. 아닙니다. 지영이는 어머니 손에 자란 것은 맞지만 작은아버지인 저도 있고 친오빠도 한 명 있었어요. 예상치 못한 이야기에 굉장히 혼란스럽더군요. 저의 표정을 살피던 노신사는 며느리가 그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며느리의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서 친오빠 되는 사람과 함께 할머니 손에 자라게 된 것은 맞다고 해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살다 보니 며느리는 돈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컸다고 했죠. 어렸을 때부터 돈이라면 사족을 못 써서 집에서 생활비를 가지고 도망가고 오빠가 벌어온 돈을 본인 치장하는 데 사용하는 등 사고를 많이 쳤다고 해요. 덕분에 할머니도 그렇고 며느리의 오빠도 걱정이 정말 많았다고 했죠. 그래도 없는 형편이었지만 할머니와 며느리의 오빠는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돈을 벌었다고 해요. 특히 며느리의 오빠는 하나뿐인 여동생이 대학교도 가고 좋은 것을 많이 보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없는 형편이지만 조금씩 돈을 모아놓았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불행은 한꺼번에 덮친다고 하잖아요. 며느리가 20살이 되던 해 할머니께서 급성 뇌출혈로 인사도 못하고 돌아가셨다고 해요. 게다가 며느리의 오빠도 공사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리를 크게 다쳐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했죠. 쉽게 말해서 집에 돈을 벌어올 수 있는 사람이 며느리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러나 며느리는 자신의 오빠를 먹여 살리는 것은 싫었던 것인지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받게 된 돈을 들고 그대로 집을 나가버렸다고 하더군요. 결국 혼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던 며느리의 오빠는 며칠간 며느리를 기다리다가 작은아버지인 본인에게 연락을 해왔다고 했죠. 그래서 노신사는 다급히 집에 달려가 며느리의 오빠를 데리고 나왔다고 해요. 노신사는 아픈 친오빠를 무참히 버리고 간 조카에게 크게 화가 나서 전화를 걸어 한 소리 했다 했죠. 재영이니? 네 작은아버지다. 너 어떻게 움직이지도 못하는 지훈이를 집에 버려두고 갈 수가 있냐? 게다가 할머니 돈까지 가지고 나갔다면서? 너 당장 그 돈 가지고 이쪽으로 와라. 아, 작은아버지가 무슨 상관이에요. 그동안 한 번도 들여다본 적도 없으면서 이제 와서 챙기는 척 하지 마세요. 그리고 할머니는 돌아가셨으니 돈은 먼저 가져간 사람이 임자죠. 앞으로 2번으로 전화 오면 안 받을 거니까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며느리는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렸다고 했죠. 노신사는 며느리의 막무가내 행동에 기가 차서 말이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해요. 마음 같아서는 등짝 몇 대 쳐주고 싶었지만 전화 연결도 안 되고 찾아올 생각도 없으니 일단 며느리 오빠의 치료에만 집중하게 되었다고 했죠. 혹시 평생 걷지 못하게 되면 어쩌나 걱정이 많았는데 꾸준히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보니까 상태가 많이 괜찮아졌다고 하더군요. 노신사는 며느리 오빠 치료를 진행하면서 중간중간 며느리에게 연락을 해 소식을 전해줬다고 했어요. 물론 속에서는 열불이 났지만 혹시나 뒤늦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다고 해요. 그러나 며느리는 한 번도 찾아오거나 연락을 해오지 않았다고 했어요. 마음 같아서는 그냥 평생 인연을 끊고 살고 싶었지만 며느리의 오빠는 하나뿐인 동생이니 몇 년 내내 며느리 소식만 기다렸다고 했죠. 그래서 보다 못한 노신사가 직접 아는 사람에게 부탁해서 며느리의 뒤를 밟아보았다고 했어요. 며느리의 오빠가 원하는 일이기도 했지만 대체 뭐하고 살길래 하나뿐인 본인 가족을 내팽개치고 들여다보지 않는 것인지 확인을 해보고 싶었다고 했죠. 그런데 막상 며느리를 찾아보니 답이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더군요. 어릴 때부터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노는 애들이랑 몰려다니더니 사람들을 속여 돈을 벌고 있는 듯 보였다고 했어요.
게다가 빚도 지고 다녔는지 어떤 사람이 집 앞에 찾아가 난리를 치는 모습도 봤다고 했어요. 야, 이년아, 이렇게 숨어 살면 내가 못 찾을 줄 알았나 보지? 너 당장 나한테 빌려간 돈 내놔? 아, 갚는다고 했잖아요. 그깟 2천만 원이 뭐라고 여기까지 쫓아와서 이 난리야? 너 분명히 갚는다고 했다. 이번 달 안에 2천만 원 무조건 들고 와. 돈 안 갚으면 나 곧장 경찰서 갈 테니까 그렇게 알고. 노신사는 내신 며느리가 정상적으로 살고 있기를 바랐는데 빚쟁이한테 쫓기는 모습까지 보니까 마음이 안 좋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도와주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했어요. 며느리 성격상 가족이라고 해서 도와주기 시작하면 점점 더 큰 것을 바랄 게 분명했기 때문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냥 뒤에서 지켜만 봤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돈이 어디서 났는지는 몰라도 약속대로 2천만 원은 빚쟁이에게 갚은 듯 보였다고 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카페를 차리고 저희 아들과 결혼까지 하는 모습을 지켜봤다고 했어요. 노신사는 며느리가 비록 못된 짓을 하면서 살았지만 카페도 차리고 가정도 꾸려서 나름 정상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듯 보였다고 했죠.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다 싶어 그냥 내버려뒀다고 해요. 물론 언제 사고를 칠지 모르고 며느리 오빠도 소식을 궁금해하니까 가끔씩은 카페 일을 잘하는지만 지켜봤다고 했어요. 그러나 최근 카페에 다시 가보니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것인지 빚쟁이들이 또 쫓아와서 가게를 뒤집어 엎고 난리를 치며 밖으로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며느리가 그 사람들에게 무릎을 꿇고 어떻게든 일주일 안에 돈을 구해서 갚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두 귀로 똑똑히 들었다고 했죠. 그 모습을 보는데 아마도 조만간 사고를 크게 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어 조용히 뒤쫓아 다녔다고 해요. 그런데 노신사는 이야기를 하다 말고 저에게 청심환을 하나 꺼내 내밀었어요. 그러면서 충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먹고 들어야 할 것 같다고 했어요.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청심환까지 내미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일단 저는 주는 대로 먹었죠. 노신사는 제가 청심환을 삼키는 것까지 보더니 한숨을 크게 쉬고 다시 이야기를 시작하더군요. 혹시나 싶어 제가 뒤에서 따로 알아보았는데 지영이 이게 어느 정신병원 원장이랑 짜고 아드님을 가둬놓은 다음 세상을 떠난 척 위장을 했어요.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며느리가 왜 그런 짓을 해요? 아마도 돈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드님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모든 재산은 본인 것이 될 테고 또 절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돈 좀 있는 편이니 조의금도 빵빵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우리 재혁이가 정신병원에 갇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럼 제 아들이 살아있다고요? 예, 지영이가 인적 드문 카페 뒷골목에서 정신병원 원장이랑 통화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무렇지 않게 본인 계획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요긴하게 쓸 것 같아 그때 통화 녹음해 놓은 파일이랑 며칠 뒤 아드님이 정신병원에 억지로 끌려가는 모습을 담은 사진까지 확보해 두었어요. 아들 장례식장에서 염을 할 때는 제가 충격을 받을까봐 며느리가 기필코 저를 말려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아들 얼굴을 확인도 못했거든요. 그렇다면 아들 대신 죽은 사람은 대체 누군지 그것도 한장할 노릇이었어요. 저는 일단 노신사가 저에게 준 증거물들을 받았어요. 사진과 녹음본을 듣고 난 후에야 노신사의 말을 모두 믿을 수 있었죠. 그리고 아들이 살아있다는 안도감과 며느리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눈물이 펑펑 쏟아졌어요. 노신사는 서로 깨우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제 아들은 지금 멀쩡하게 잘 살아있고 곧 만나게 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한참 울고 나니까 노신사가 왜 저를 찾아온 것인지 뒤늦게 궁금해졌어요. 그런데 저한테 이렇게 소식을 알려주고 증거물을 가져다 주신 이유가 뭐예요? 아무리 미운 짓을 해도
조카 일이라 쉽지 않았을 텐데. 물론 쉽지는 않았죠. 하지만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노력한 오빠를 무참히 버리고 돈 때문에 그런 못된 짓을 일삼는 지영이의 행동을 멈춰야 했어요. 거짓말도 하루가 다르게 크기가 불어나는 법인데 이런 일을 모른 척 내버려두면 나중에는 더 큰 일을 저지르지 않겠어요? 저야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증거물까지 가져다 주시니 감사하기는 하지만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이러는 이유는 죄책감 때문이기도 해요. 저희 형이 떠날 때 두 조카들과 어머니를 잘 보살피겠다고 약속했는데 저도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 보니 제대로 챙길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조카가 못된 짓을 일삼으며 살고 있으니 그게 다 제 탓인 것 같아서 이제라도 바로 잡으려고요. 노신사는 이번 기회에 며느리의 못된 행동을 완전히 뿌리 뽑을 생각이라고 했죠. 그러면서 저희 식구들에게 본인 조카 일로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줘서 정말 미안하다며 눈물을 펑펑 흘렸어요. 노신사는 저에게 가까운 경찰서 앞에 내려줄 테니 가지고 있는 증거물들을 넘기고 경찰에 대동해서 아들을 되찾으시라고 했죠. 그렇게 저는 모든 증거물을 가지고 노신사가 내려준 경찰서로 들어가 신고를 하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심각한 사안이다 보니 경찰들은 제가 가지고 간 증거물들을 확인한 즉시 출동을 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를 잡아왔죠. 그리고 저는 경찰관님들과 함께 정신병원으로 찾아가 살아있는 아들을 볼 수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 얼굴을 만지면서 드디어 찾았다는 안도감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죠. 너 진짜 재혁이 맞지? 내 아들 맞는 거지? 네, 저 재혁이 맞아요. 엄마 아들 맞으니까 이제 안심하세요. 고맙다. 살아있어줘서 정말 고마워. 엄마, 이런 일 겪게 해서 정말 죄송해요. 여기 들어오자마자 휴대폰을 빼앗기고 방 안에서 나오지 못하게 가둬놓으니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얼굴을 붙잡고 펑펑 우는 제 모습을 보면서 아들은 이런 일을 겪게 해서 미안하다며 같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렇게 아들은 경찰관님의 도움으로 정신병원에서 풀려나게 되었고 고장 변호사를 찾아가 며느리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죠. 이뿐만이 아니라 감금과 문서 위조로 추가 소송을 하게 되었고 빼앗긴 전 재산을 되찾고자 할 수 있는 것들은 모두 다 걸고 넘어졌어요. 며느리는 이번 일을 통해 조사를 받으면서 그동안 사람 속이고 다닌 행각들이 모두 발각이 되었죠. 그래서 사기죄까지 함께 받아야 했어요. 그리고 제일 궁금했던 아들 대신 장례를 치른 사람은 누구인지가 궁금했는데 사고로 운명을 다한 연고 없는 노숙자였더라고요. 며느리는 이번 일을 꾸미기 전부터 노숙자들이 있는 쉼터에서 봉사를 하며 연고 없는 노숙자들을 눈여겨보고 있다가 마침 사고를 당한 분이 생겨 그 사람의 보호자라고 나서서 이런 대담하고 무서운 짓을 꾸몄더라고요. 이것도 며느리 혼자 한 게 아니라 또 다른 인물과 함께 했더라고요. 며느리 이런 어마어마한 짓을 꾸몄는데도 조금이라도 옥에 덜 갇혀 있으려고 저와 아들에게 여러 번 전화를 걸어오고 편지를 써왔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싹싹 빌 테니까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내 귀한 아들을 병원에 가둬놓고 세상을 떠난 사람으로 조작했으면서 살려달라고? 네가 양심이 있긴 하니? 어머니, 제가 죽을 죄를 지었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젊은 인생 옥에서 마감할 수는 없어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젊은 인생 옥에서 마감할 수는 없다고? 네가 지금 나한테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 나는 할 수 있다면 네가 평생 옥에 갇혀있게 만들고 싶다. 하지만 이 나라에는 법이 있고 판단은 판사가 할 테니까 너는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정당하게 죄값 치르고 나와.
며느리와 정신과 의사는 끝까지 합의서를 받으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그러나 저와 아들은 끝까지 무시를 했죠. 결국 며느리는 갇혀서 죗값을 받게 되었어요. 노신사가 도와준 덕분에 아들은 무사히 제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이혼 절차를 마무리한 후 이전 며느리에게 빼앗긴 재산들을 전부 되찾아오게 되었죠. 그리고 이전 며느리의 재판이 마무리된 후 노신사는 전 며느리의 오빠까지 데리고 찾아와 진심으로 사과를 했어요. 제 조카 때문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리게 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아드님께도 얼굴 보고 제대로 사과를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실례인 것을 알면서도 찾아오게 되었어요. 죄송합니다. 철없는 제 동생 때문에 힘든 시간을 겪게 되셨네요. 이 죗값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아니에요. 도와주신 덕분에 저는 허망하게 세상을 떠난 줄로만 알았던 아들의 소식을 듣고 되찾을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도와주신 덕분에 제가 병원에서 나올 수 있었어요. 사실 이전 며느리의 가족들에게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어요. 솔직히 이전 며느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상처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건 거짓말일 거예요. 하지만 노신사 덕분에 아들을 되찾았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고, 무엇보다 두 사람은 죄가 없잖아요. 죄는 이전 며느리가 지었는데 이렇게 가족들이 와서 사과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노신사와 이전 며느리의 오빠에게는 감사 인사만 하고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통해 사람이 얼마나 잔인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어요. 이전 며느리의 실체가 밝혀지고 나서 저와 아들은 한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전 며느리가 이미 옥에 갇혀있고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도 있으니 그만 용서하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러나 이번 일로 받게 된 상처가 워낙 깊어서 저희 두 사람은 이전 며느리를 평생 용서하지는 못할 것 같네요. 그래도 저와 아들은 서로 상처를 보듬고 다시 살아가고자 노력을 하고 있어요. 덕분에 요즘은 조금씩 웃는 날들이 많아졌어요. 예전처럼 다시 하하호호 웃는 날이 돌아오기까지 꽤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렇게 조금씩 웃으며 행복해지려고 노력하다 보면 앞으로 좋은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싶네요. 애청자님들,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한 일상이 가득한 한 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